안녕하세요, 과학국입니다. 오늘은 그 구글 교육 관련 컨텐츠에 대한 컨퍼런스가 있어서 이렇게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에 방문을 했어요. 오늘도 역시나 여러 일 때문에 이동을 하면서 이렇게 도와주세요를 찍고 있는데요. 좋아요를 가장 많이 받은 댓글인데 다크서클이 왜 생겨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는데 제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오늘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여러분, 저한테 도와주세요 질문해 주셨던 것 중에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 건가요? 라고 질문해 주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내가 설명하지? 라고 걱정하고 있었는데 제가 정말 최애청원이고 엄청 잘 보고 있는 닥터 프렌즈의 또 우창윤 선생님께서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입니다. 네,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건요 이 채널에서 물어보셔야 돼요. 근데 다크서클이 왜 생기는 건가요? 바로 설명해 드릴게요. 바로 설명해 주겠습니다. 이쪽에서 설명해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안녕하세요, 지구 여러분. 닥터 프렌즈의 우창윤입니다. 다크서클은 사실 또 보이는 증상이고요. 이유는 다양하게 있어요. 그 중에 두 가지 정도 가장 대표적인 이유를 알려드리면요. 첫 번째는 다크서클이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 안쪽에 있는 정맥혈이 비쳐 보이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눈 주변은 피부가 얇거든요. 0.5mm 정도로 다른 얼굴 피부보다 얇은데 이 아래쪽에 있는 정맥은 산소를 적게 머금은 혈액이기 때문에 검어 보여요. 따라서 이 얇은 피부로 이 안쪽에 있는 검은 혈관이 비쳐 보여서 이렇게 다크서클로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특히 이런 경우는 알러지 B형 환자분들은 이 비강 주변에 혈액순환이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더 이쪽으로 정맥 우열이 생기고, 특히 그럴 경우에는 그 혈액 내에 헤모시데린이라는 색소가 더 피부에 침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 더 다크서클이 심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그리고 피곤하거나 그러면 보통 얼굴이 창백해진다고 하잖아요. 이럴 경우에 더 이 얇은 피부, 특히 이게 또 창백해지니까 안쪽에 있는 정맥혈이 더 잘 비쳐가지고 이제 더 다크서클이 심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멜라닌 색소 같은 게 눈 주변에 침착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피부색처럼 조금은 유전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특히 이제 우리가 뭐 어떤 질환이 있거나 간지러워서 알러지가 있어서 자주 비비는 경우에 이쪽에 색소 침착이 더 심해져가지고 이렇게 다크서클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 외에도 뭐 약제나 뭐 빈혈이나 이런 이유들 때문에 다크서클이 심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요. 크게는 앞서 제가 이야기드린 안쪽에 혈액이 정맥혈이 비쳐 보이는 것과 색소 침착이 되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 지금 우주의 나이가 약 138억 년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이 138억 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원래는 구체적으로 138억 년이다라고 이렇게 합리적으로 딱 제시가 된 거는 비교적 최근이에요. 여러 가지 이제 입자 물리학과 그리고 천체 물리학의 관측 능력이 발달하게 되면서 은하간 거리를 정확하게 잴 수 있게 되면은 은하간 거리가 이동하는 속도를 보고 언제 이동이 시작됐고 어느 속도로 어떻게 이동이 시작됐고 어느 간격으로 어떻게 이동 속도가 변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분석할 수 있으면 우주의 나이를 산출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산출된 값이 138억 년이에요. 근데 원래는 이 138억 년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기 전에 우주의 나이가 18억 년밖에 안 됐을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가 에드윈 허블이라고 하는 관측 천문학자가 당시에 은하들을 세페이드 변광성을 이용해서 거리를 측정했더니 그 거리 대비 은하가 멀어지는 속도를 가지고 당시의 허블 상수, 당시에 이제 V는 HR이라고 하는 허블 법칙에 의해서 우주의 나이를 산출했는데, 그런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은 이미 별의 수명을 알고 있었거든요. 별이 초반에 얼만큼의 질량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수명이 얼마가 되는지가 정해지는데 그 수명이 우리가 우주의 수명을 정의한 그 18억 년보다 훨씬 더 길었던 문제가 있었어요. 아니, 별들의 나이가 우주의 나이보다 훨씬 더 노년인데 훨씬 더 나이가 많은데 어떻게 우리의 우주가 겨우 18억 년이라는 나이를 가질 수가 있게 됐냐, 이건 모순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 모순을 나중에 조금 더 관측 천문학이 발달하고 좀 더 세련된 관측이 생김에 따라서 이런 모순을 해결할 수가 있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빅뱅 이론을 전개하는 하나의 논리가 되었었죠. 그 논리에 관한 이야기가 이번 주 맞나? 업로딩이 될 거니까요. 이건 그때 더 정확하게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설이에요. 과학이라고 하면은 약간 오해하는 측면이 있는 게, 과학이라고 하는 지식 자체는요, 뭔가 18세기 이전까지는 불변의 진리 같은 속성으로 받아졌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대할 때 마치 종교의 그것과 같이 이것은 절대적으로 변하지 않는 거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미래를 예측하고 과거를 다 알 수 있다, 약간 이런 맥락이었었는데
이것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들어서면서 과학이라는 정의가 한번 바뀌게 돼요. 그런 바뀌는 정의에 따르면 과학이라는 것은 여러 후보의 설명 체계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있는 이 레몬 주스의 색깔이 왜 핑크색인가를 설명할 수 있는 여러 개의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핑크 색깔이 나오는 이유를 되게 장황하게 설명하는 뭐가 있어요. 이 핑크색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어떻게 돼서 뭐 여기서 어떤 산란 작용이 일어나서 뭐 어떻게 됐고 그게 어떻게 돼서 막 이렇게 해서 되게 장황한 설명 방식의 A가 있었고, B는요 되게 일목요연하고 경제적으로 핑크색은 핑크빛이 여기서 산란이 되어서 핑크색으로 보이는 거다. 뭐 예를 들어서요.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일목요연하게 되게 이 현상을 잘 설명하는 어떤 무언가가 있었어요. 그러면 이 A보다는 B를 더 합리적이고 경제적이고 실용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과학자들이. 그래서 우리가 B를 선택해서 얘를 설명하는 게 지금 말하는 과학이거든요. 언제든지 이 지식 체계가 변할 수 있고, 이 리스트 중에서 언제든지 적절하고 사람들한테 납득이 갈 수 있는 설명 체계가 있다면은 얘를 설명하는 방식은 충분히 변할 수 있어요. 그게 과학이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봤을 때 암흑물질을 이제 얘기를 하자면, 암흑물질이라고 하는 건요, 우리 우주에 은하를 보면은 은하 중심에 우리 은하를 돌리는 블랙홀이 존재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관측으로 증명이 되었죠, 이것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우리가 태양이 있으면 태양 주변을 8개의 행성들이 돌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렇게 태양 주변을 도는 행성들에 대한 설명 체계를 동시에 은하에서도 적용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거의 별들이 진짜 무수히 많은 이 은하라고 하는 별의 집단의 중심에는 대체 이 별들을 누가 돌리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중력이 막대한 블랙홀이 돌리고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은하를 돌리는데 이 돌리는 속도들을 우리가 관측을 통해서 산출할 수가 있었는데, 이 블랙홀이 은하 중심에서 별들을 돌릴 때 그때 필요한 중력, 이걸 가지고 이걸 계산을 해봤더니 가까운 그러니까 은하 중심에 있는 별일수록 회전 속도가 빨라야 되고, 은하 바깥에 있는 별은 회전 속도가 느려야 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요. 너무 자연스럽게 현재 장방정식으로 서술되는 중력 이론에 따르면.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은하 바깥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가 은하 중심에 있는 별들이 움직이는 속도랑 별 반 차이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관측으로. 그러면 미스테리잖아요? 왜 그렇게 돼야 되는 거지? 그래서 그걸 과학자들이 들여다보기 시작했고, 그러면은 우리가 뭔가 알 수는 없지만 과학자들의 생각에는 무언가 이 별들을 가속시키는 뭔가가 있어서 그 무언가가 이 속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시켜준다 라고 하는 이런 가설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바로 그러한 가설 중에 하나가 암흑 물질이에요, 다크매터라고 하는. 그리고 이 다크매터뿐만이 아니라 은하의 움직임과 은하 생성 과정, 그리고 우주의 빈 공간에 메어져 있는 불균질한 어떤 에너지들, 이런 것까지 설명할 수 있는 더 포괄적인 에너지에 대한 설명, 이것도 가설이죠. 이걸 우리는 암흑 에너지라고 부르는데, 이 두 가지 암흑 물질과 암흑 에너지는 사실 이렇게 짧게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이유들을 잘 설명하기 위해서 등장한 하나의 가설이에요. 하지만 물론 이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되게 정말 조금이지만 에드옥의 성격을 좀 띠고 있긴 해요. 에드옥이라고 말하면 이 현상은 원래 이렇게 된 거야, 원래 이런 목적이 있어서 이렇게 된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가설인데, 그래서 이걸 우리는 임시 변통적 가설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가설의 성격이 약간은 있어요. 약간은 있지만은, 그렇지만 현재 우리의 우주 모델에서 은하 측면부에서의 별의 움직임, 별의 속도를 가장 합리적으로 설명해주는 물질, 그 가설의 대상, 이걸 우리는 암흑물질이라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데, 다양한 의견들이 과학자들 사이에서 있을 수가 있겠죠. 그게 맞다, 틀리다라고 하는 문제를 벗어나서 이러한 가능성이 지금 현재 과학사회에서 가장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정설에서는 암흑물질이라는 존재가 무엇일까를 찾는 연구가 주류로 있고요. 최근에 연세대 교수님께서 암흑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 암흑에너지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셨던 것도 하나의 어떤 가능성.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 암흑물질에 관련된 콘텐츠도 본격적으로 예전에 다루긴 했지만 더 본격적으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아서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저 지금 이제 잠깐 인터뷰 있거든요. 그래서 잠깐 인터뷰하고 얼른 다시 돌아오도록 할게요.
광산시장까지 가서 패킹을 꼭 해야 돼가지고 선물 포장이니까. 와, 그래요? 점심시간 점심 안 먹고 갔다 오겠다고. 아 진짜 점심도 안 드시고. 이렇게 두 분 세 분이 패킹하고 끝내고. 컨퍼런스 이제 와가지고 선물 이렇게 포장해 주셨어요.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뭐가 굉장히 유명한 것 같은 느낌의 수첩 하나가 있고요. 와, 만년필이에요 이거? 네, 만년. 와, 만년필을 받았어요. 저 안 그래도 잉크 있는데 집에 잘 됐네요. 이건 이제 여름 끝나면 입으면 되겠네요.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예쁘죠, 여러분. 여기가 그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가든이라는 곳인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여기서 찍지를 못한대요. 특별히 또 이렇게 촬영을 허락해 줘가지고 여기에서 마저 도와주세요 컨텐츠를 진행해 보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들을 보면요, 별들이 반짝반짝반짝 빛나는 별들이 있어요. 주로 이렇게 빛나는 이유는 대기층의 산란 때문이에요. 대기층이 두껍거나 얇아졌거나 하는 그런 차이가 별들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빛나는 그러한 효과를 주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기층의 밀도나 산란 정도가 아니라 정말로 별의 밝기가 변하는 케이스가 있어요. 예를 들면 바로 이런 거예요. 별들이 후악 늘어났다가 슉 수축되는 이러한 형태. 일반적으로 별이 열과 빛을 방출하는 건 핵융합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핵융합은 별을 이루고 있는 조성의 밀도와 온도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어떤 별들은요, 이 핵융합의 에너지가 매우 커서 바깥쪽으로 별들의 기체들을 밀어내서 이 기체가 부하고 부풀어 오르는 특징을 가지는 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부하고 부풀어 오르게 되면 별을 구성하는 밀도, 별을 조성하는 성분 물질들의 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그럼 자연스럽게 핵융합이 덜 일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별이 어두워져요. 그런데 다시 이 친구들이 핵융합 에너지가 작아지니까 다시 중력에 의해서 꽉 눌려서 수축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는데, 그럼 자연스럽게 밀도가 올라가고 열도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핵융합도 빈도가 증가하게 돼요. 이렇게 내부로 조그만하게 별이 수축했을 때 핵융합이 증가하고 외부로 부풀어 올랐을 때 핵융합이 더디게 일어나고, 이러한 것들이 주기적으로 일정한 주기를 가지고 반복하는 이러한 별들을 우리는 맥동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마치 심장박동을 뛰는 것처럼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붕팍 붕팍 이렇게 돼가지고 맥동, 마치 맥박이 뛰는 것처럼 별의 밝기가 바뀐다라고 해서 맥동 변광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맥동 변광성의 주기가 하루부터 50일 사이에 있는 이러한 별들을 우리는 케페이드형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이런 케페이드형 변광성을 최초로 관측했던 여자 여류과학자인 헨리에타 리빗이 이 맥동의 원리를 이용해서 겉보기 등급과 절대 등급 간의 어떤 교묘한 수학적인 메커니즘을 알아내고, 그래서 저은하, 이 맥동 변광성을 포함하고 있는 저은하나 저기 있는 은하단 혹은 거기에 있는 별들이 얼만큼 지구로부터 떨어졌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수학적인 근거를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른 말로 표준 촉광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우주의 거리를 밝히는 촛불이다라는 의미에서 표준 촉광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여담이지만 50일에서 100일 사이를 주기로 이렇게 부푸름과 작아짐, 그래서 맥동을 하는 이러한 변광성들, 그러니까 맥동 변광성의 일종이죠. 이런 변광성을 우리는 미라형 변광성이라고 불러요. 보통 굉장히 커다란 적색 거성이 죽음을 맞이하기 직전에 가지는 특성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변광성 이후에 이별이 어떻게 될지가 결정이 되죠. 네, 지금 저는 EBS랑 지금 같이 EBS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 맞나요? 네네. 네, 찾아라 상상 크리에이터에 지금 현수 친구랑 같이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데, 현수 친구가 굉장히 원소랑 원자에 대해서 설명을 잘하는 친구예요. 아직 8살밖에 안 됐는데도. 그래서 다음 도와주세요는 원소랑 원자를 테마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많은 질문들, 궁금한 것들 남겨주시면은 다음에는 이 현수가 그 궁금증을 풀어드릴 겁니다. 할 수 있겠어요? 네. 자신 있게 일단 네 해줄래요? 네. 오케이, 그러면 다음 도와주세요는 현수와 함께 만나보도록 하시죠. 슬레이트 쳐줄래? 안녕하세요. 오늘은 또 무슨 얘기를 하려고 갑자기 또 이렇게 책상 앞에서 카메라를 켰을까요? 정말 많은 학생분들이 너무나 감사하게도 과학쿠키 채널을 통해서 과학이 재밌어지고 자연스럽게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들도 덩달아 좋아지면서 성적도 올랐다는 피드백을 정말 많이 보내주세요. 사실 과학쿠키 채널에서 직접적으로 뭔가 과학 지식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 적은 사실 많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야기해 주시는 모든 학생분들과 또 이 컨텐츠를 아이들에게 또 재밌게 보여주시는 모든 학부모님들, 수업 자료로서 이 자료를 활용해 주시고 있는 모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들을 가르치고 계신 선생님들, 정말 다시 한번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처음으로 이게 마음을 전달해 보는데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예전에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이름으로 강연을 한 걸 영상으로 찍어서 업로드한 적이 있었어요. 이 영상인데 시간이 많지 않아서 하고 싶었던 얘기를 제가 다 못했던 강연이라서 되게 아쉬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오늘은 전날 하려고 했었던 이야기를 좀 요약해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과학 공부를 어떻게 하면 재미있게 할 수 있을까라는 말에는 좀 함정이 숨어 있어요. 공부라는 건 사람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실 공부가 그렇게 재밌다고 느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세상에 재밌는 게 얼마나 많은데요.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공부를 재밌게 한다라기보다는 과학이라는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그게 재밌어져야 과학 공부도 재미있게 할 수 있는 느낌이 나는 거죠. 정말 저는 운이 좋았던 게 저희 부모님은 제가 어렸을 적에 직접 손으로 만지고 느끼고 뭔가 만들어 볼 수 있는 경험을 되게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예를 들면 시골 논에 가서 개구리알을 직접 잡아다가 부화하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그림 그려보기도 하고, 좀 잔인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지나가는 개미를 잡아서 막 거미줄에 던져가지고 거미가 이제 개미를 먹는 것도 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을 하는 동안 되게 즐거운 놀이처럼 즐길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항상 도와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셨던 건 부모님의 역할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이런 경험은 자연스럽게 호기심이 강한 아이로 저를 자랄 수 있도록 이끌었던 것 같아요. 덕분에 소위 말하는 과학적 사고에 좀 익숙해질 수가 있었죠. 호기심이 많다 보니까 자연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는 만화책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많이 읽기도 했고, 또 우주나 행성들을 볼 수 있는 과학관에 많이 다녔었거든요. 그러면서 과학 자체가 되게 많이 좋아졌었죠. 미국의 교육학자였던 오스벨에 따르면 이렇게 얼핏 또는 스쳐 지나가는 수준에서 무언가를 보거나 들은 경험이 있는 아이는 그와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훨씬 더 빨리 지식을 습득하게 되는 것은 물론 더 장기간 기억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때 학습을 도와주던 얼핏 들어보았던 어떤 그런 지식들을 우리는 선행 조직자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어떤 개념이 남들보다 익숙하기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고 수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우리가 월드컵 같은 걸 보면 뒤에 광고 사인 크게 나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광고 사인 하나 내는데 기업이 대략 한 4천만 원 정도의 가격을 드린다고 해요. 그만큼 사람들한테 보여지는 익숙함이 얼마나 강력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충분히 경험을 하고 있죠. 내가 조금이라도 재미를 느끼면서 스쳐 지나간 지식들이 학교나 교육 과정에서 한 번 더 등장하게 되면 당시에 그에 대한 뭔가 좀 재밌는 기억, 이런 것들에 대한 익숙함이 그 학습을 편안하고 즐겁게 만들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공부를 재밌게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것은 과학을 재밌게 배운다기보다는 과학할 때 그냥 과학을 문화처럼 재밌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많이 해보라고,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라고 저는 단언코 확신할 수 있어요. 그러한 맥락에서 과학으로 뭔가 바캉스처럼 겸사겸사 재미있게 놀 수 있는 여름 축제가 아주 대규모로 열린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정말 이런 건 진짜 꼭 알려줘야겠다고 해서 또 이렇게 도와주세요 뒤에다가 이런 컨텐츠를 집어넣었어요. 이걸 다 참여하는 건 저도 힘들 것 같아도 가능한 한 손 닿는 대로 다 가보려고 생각 중이거든요. 가서 현장 소개도 하면서 도와주세요 하면서 또 그게 여러분들과 하나 소통의 통로 아니겠습니까? 이게 진짜 너무 광고 같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런 행사에 참여하고 논다는 게 과학이라는 걸 좋아하게 만들어주는데 얼마나 기여를 크게 하는지를 한 번이라도 이렇게 실감을 해보면은 이런 얘기를 여러분한테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이게 아마 요번 달이죠. 그러니까 7월부터 8월까지 여러 행사들이 열리는 복합적인 행사인데, 항상 이런 행사 홍보를 하면 서울에서밖에 안 열려서 여러 지역에 계신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그런 니즈를 항상 못 채워드렸는데, 이번에는 좀 채워드릴 수 있을 것 같은 게 이게 전국적으로 열리는 다양한 행사들을 타임테이블로 다 볼 수가 있어요. 자, 지난번처럼 역시나 아래 댓글창에다가 링크를 남겨두고 핀으로 고정해 둘 테니까요. 나는 조금 과학이랑 좀 친해졌으면 좋겠어요. 혹은 과학을 재미있게 즐기고 싶다라고 하시는 모든 분들은 이 행사들을 골라서 올 무더운 여름 시원한 과학 축제로 즐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과학쿠키 인스타그램 요거죠. 이걸로 어디에 출연했는지를 계속 실시간으로 여러분한테 던져드릴 테니까요. 그 정보를 드릴 테니까 축제 중에 저를 발견하시는 모든 분들 선물도 준비해서 돌아다닐 테니까요. 축제 속에 저를 찾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재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네요. 선물 만약에 떨어지면은 사인이라도 해드릴게요. 매 행사마다 한 50개씩 들고 갈 테니까 꼭 알아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다음 영상으로 소통하러 오도록 하겠습니다.
과학을 쿠키처럼.